걔는 그냥 집안 좋아서 결혼한 거야. 능력도 없고 순한 년이라 평생 몰라. 남편이 불륜녀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만삭에 쓰러져서 아이를 잃었는데요. 병원에서 혼자 눈 떠보니까 보호자란에 남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에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불륜녀랑 시댁 식구들이랑 다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어요. 제 아이가 죽은 바로 다음 날에요.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능력 없고 순한 줄 알았던 그 며느리가 시댁 식구 4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행 갔다 돌아온 시댁 식구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남편 태호가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걀말이에 김치찌개, 갓 지은 밥까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많이 먹어. 우리 아기한테 영양 가야지. 태호가 제 밥그릇에 달걀말이를 하나 더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임신 8개월, 뱃속 아이가 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국내 10대 그룹 지주회사 인사전략팀 이사였습니다. 계열사 전반의 인사감사와 개편을 총괄하는 자리였죠. 출산 후 복귀 일정까지 빈틈없이 짜놓은 상태였고 업무 인수인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저는 그냥 남편 정태호의 아내, 만삭의 임산부일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쩍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어요.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고 주말에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나서는 날도 많았죠. 임신하고 나서 예민해진 탓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태호 요즘 승진 앞에 두고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 수진아, 네가 좀 이해해줘라. 시어머니 김말순이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자회사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시누이 정하은이 아기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왔어요. 언니,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하은이가 노란색 우주복을 펼쳐 보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조카 빨리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진짜. 저는 웃으면서 고마워, 하은아 하고 답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원만한 관계 뒤에는 제가 조용히 손을 써온 것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계열사 구내식당 자리, 시아버지 정복만의 건설사 현장 소장 자리, 하은이의 유통회사 입사, 태호의 자회사 배치까지 전부 제가 뒤에서 마련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너 시댁 식구 4명을 전부 그룹 계열사에 넣어줬으면서 남편한테 직급도 안 알려줬다며? 회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제 속사정을 아는 법무팀 박지연 차장이 점심을 먹다가 핀잔을 뒀어요. 지연이가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야. 저는 웃어넘겼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 회사에서 주말 야유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삭이었지만 남편에게 깜짝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가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전날 밤 저는 태호가 좋아하는 소고기 김밥과 잡채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태호 회사에 깜짝으로 가보려고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말이 잠깐 끊겼어요. 수진아, 만삭인데 굳이 왜 가려고 그래. 몸이 무거운데 집에서 쉬어라.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만류하셨지만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야유의 장소인 근교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태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요? 저쪽 별관 쪽에 계실 거예요. 한 후배 직원이 대답하면서 눈을 피했어요. 어색하게 웃더니 급히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스쳤지만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별관 뒤편 정원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태호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마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여자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태호의 손에도 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태호의 결혼 반지가 아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플링이었어요. 제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태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여자의 허리에서 손을 떼며 더듬거렸습니다. 여자가 제 만삭배를 보고 입을 벌린 채 태호 뒤로 숨었어요. 그 순간 배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만 몸이 앞으로 꺾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잔디 위로 쓰러지는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아 심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감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아기는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제 아이는 이 세상에 오지 못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침대 옆 보호자란이 보였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남편 정태호가 아니었어요. 회사 비서실에서 급히 달려온 후배 직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호음이 4번쯤 울리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태호 어디 있어요? 수진아, 태호가 많이 놀라서 지금 정신이 없어. 좀 기다려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게 건네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원 3일째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지연이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도 안 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지연이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원 5일째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보호자로 등록된 남편분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서 퇴원 안내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보호자 연락처 바꿔주세요. 박지연, 이 번호로요.
저는 지연이의 번호를 불러주고 퇴원 수속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며칠째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텁텁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 태호의 운동화가 없었어요. 현관 옆에 있던 캐리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자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행사 영수증이었습니다. 다낭행 항공권 5매. 정태호, 오채린, 김말순, 정복만, 정하은. 결제일은 제가 입원한 다음 날이었고 출국일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쥔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이가 죽은 다음 날 이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같은 생각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SNS에 접속했어요.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낭 해변에서 찍은 사진, 야시장에서 찍은 사진,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오채린을 가운데 두고 시어머니와 하은이가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호는 오채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었고 시아버지 정복만까지 뒤쪽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예쁜 새 식구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댓글에는 하은이가 이렇게 남겼더군요. 채린 언니 최고. 앞으로 자주 놀러 다니자. 시어머니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진짜 며느리가 생겼다.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차갑고 단단한 것이 올라왔어요.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정리해둔 파일 캐비닛을 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입사 추천서 4본, 인사 발령 관련 메모, 태호의 자회사 배치를 위해 제가 인사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기록들, 시아버지 정복만의 건설사 현장 소장 추천 서류까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영수증 옆에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해준 모든 것의 흔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 다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룹 통합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지주회사 인사전략팀 이사인 저는 계열사 전 직원의 근무 기록과 업무 평가, 징계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기록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무단 조퇴 12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건 7회. 하은이의 기록을 열었어요. 허위 출장 보고 3건, 재고 누락사고 2건. 시아버지 정복만의 기록을 열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허위 보고 2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의 수상한 내역. 저는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정리했어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 완성된 건 시댁 식구 4명에 대한 증거 자료와 각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계획서 첫 장의 실행 개시일을 내일 날짜로 적어 넣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고요했어요.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쪽에는 다낭행 영수증, 다른 한쪽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준 모든 것의 기록. 그리고 그 사이에 내일부터 시작될 일의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 후 아직 회복이 끝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후배 직원 둘이 제 얼굴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사님, 벌써 복귀하세요? 처리할 일이 있어서.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이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먼저 태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뽑았어요.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해외 항공권까지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1년치 넘게 쏟아져 나왔어요. 회사 돈으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저는 내역을 전부 파일로 저장해 USB에 따로 백업한 뒤 태호가 소속된 자회사 재무팀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권에 대한 공식 감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신우이 정하은이었어요. 유통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최근 6개월 업무 실적 보고서와 출장 정산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돌아오자마자 하나씩 대조해 봤어요. 허위 출장 3건의 영수증이 전부 같은 택시 영수증을 복사해서 날짜만 바꿔 붙인 거였습니다. 재고 누락건은 해당 지점 매니저의 보고서에 하은이의 관리 소홀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 정복만에 대해서는 계열 건설사 안전관리팀의 현장 안전 점검 보고서 원본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복만이 제출한 점검 보고서 이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점검 인력이 현장에 간 기록이 없었어요. 하도급 업체 선정건도 같은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구내식당 건은 단순했어요. 계약 종료일이 2주 앞이었고 재계약은 총무팀장의 추천과 인사전략팀 이사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총무팀장에게 올해 구내식당 인력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재계약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에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지연이는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연이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증거도 절차도 다 맞아. 근데 네가 직접 칼을 쥐면 안 돼. 무슨 뜻이야? 시댁 식구가 전부 같은 그룹 계열사에 있고 징계가 동시에 터지면 누가 봐도 뒤에 누가 있는 거잖아. 사적 보복이라는 말 나오면 너한테 불똥 튀어. 지연이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랑 감사팀이 알아서 움직이게 해. 증거만 넘기고 내 이름은 빼. 절차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후에는 오채린을 조사했어요. 태호의 자회사 마케팅팀 소속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 기록을 열어보니 입사 당시 추천인 란에 정태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입사 후 2차례 프로젝트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도 보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인사에 손을 쓴 거였죠. 저는 자회사 감사팀에 오채린의 채용 과정 적정성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어요. 법인카드 건 조사의 일환으로 감사팀이 태호와 오채린의 사내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횡령에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건 정당한 내부 감사 범위 안의 일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재산 내역, 태호의 불륜 정황, 유산 당시 태호가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야유회 당일 목격자 연락처, 전부 서류 봉투에 담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SNS에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낭 야시장에서 태호와 오채린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댁 식구들의 귀국일이 3일 뒤라는 걸 오늘 여행사 영수증에서 확인해뒀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배 위에 손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밤 손바닥 아래서 꿈틀대던 그 움직임이 없었어요. 저는 손을 걷어들이고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귀국한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태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잠시 뒤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회사에서 출장 정상건으로 소명 자료 내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지 정복만에게는 건설사 안전관리팀에서 현장 점검 보고서 원본 대조 결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시댁 식구 4명이 같은 날 동시에 회사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귀국 이틀 뒤 태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근처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태호는 빈집에서 식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와 이혼 전문 변호사 김도영의 명함을 봤을 겁니다. 그날 밤부터 태호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어디야? 집에 왜 안 와? 변호사 명함은 뭐야? 제발 얘기 좀 하자.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고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각 계열사에서 자체 감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자회사에서는 법인카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사적 사용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었어요. 감사팀이 확보한 태호와 오채린의 사내 메신저 기록에서는 업무 시간 중 사적 대화가 하루 평균 200건이 넘었고 법인카드를 어디서 쓸지 서로 맞춰가며 조율한 내용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의 자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태호는 출석해서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호텔 투숙 내역과 메신저 기록이 증거로 나오자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위원회는 업무상 횡령과 사내 부적절 관계를 사유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오채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팀이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니 입사 당시 필수 자격 요건에 미달했는데도 태호의 추천으로 서류 심사가 면제 처리된 게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공모 사용에 근무 태만까지 더해져서 징계위원회는 오채린에 대해서도 해고를 의결했어요. 하은이의 유통회사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출장 보고서 위조를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영수증 다 진짜라고요. 하지만 원본 영수증과 하은이가 제출한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자 같은 영수증에 날짜만 바꿔붙인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어요. 시아버지 정복만의 건설사에서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복만은 소명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건 현장에서 다 관행으로 하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관리팀의 현장 기록과 하도급 업체 계약서가 증거로 나오자 관행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고를 의결했어요.
시어머니 김말순의 구내식당 건은 총무팀의 정기 재계약 심사에서 처리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민원 기록과 근무 태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재계약 불가로 최종 결정이 났어요. 귀국 후 2주 만에 시댁 식구 4명 전원의 해고와 계약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모든 인사 조치가 완료된 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내려오면서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끝났어. 지연이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해. 근데 시댁에서 난리 날 텐데 너 어디 가게? 친정에 가려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다 말씀드리려고. 그래 가. 거기가 맞아.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불러주고 뒷좌석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지나갔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제대로 들른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택시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 강명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제 얼굴을 훑고 제 손에 들린 캐리어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제 어깨를 잡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 이동아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한번 좁아졌다가 천천히 펴졌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부모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태호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야유회에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봤어요.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기가 거기서 한 박자 쉬었어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기는 못 살렸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소파 팔걸이를 잡은 아버지의 손가락 마디만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태호는 없었어요. 시댁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갔더니 식탁에 여행사 영수증이 있었어요. 다낭행 비행기표 5장. 태호, 그 여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은이. 제가 입원한 다음 날 결제했더라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가 병원에 있는데 여행을 갔단 말이야? 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냐? 저는 시댁 식구들의 회사 비리를 정리해서 각 계열사 감사팀에 넘긴 것, 전원 해고된 것,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까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잘했다. 그 세 글자에 저는 결국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파 팔걸이를 쥔 손을 풀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대신 곁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 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숨이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현관 밖이 시끄러웠어요.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태호가 대문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태호 옆에서 울고 있었고 하은이는 한 발짝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정복만은 양복을 차려입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대문 앞을 막아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허락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시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매달렸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가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정복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사돈,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수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어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해국언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태호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가 아니었어요. 해고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태호 앞에 내밀었어요. 안에 이혼 서류하고 위자료 청구서, 재산 분할 명세서 들어있어. 변호사 통해서 회신해. 시어머니가 이혼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수진아, 제발. 아기 잃은 나도 가슴이 찢어진다. 이 어미도. 제 아이가 죽던 날 다낭행 비행기표 끊으신 분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올려다봤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정복만이 다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부탁한다. 한 번만 받아오.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자격이 있는 분은 지금 대문 안에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정씨 집안일에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 정복만의 입이 굳게 닫혔어요. 태호가 서류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법정에서 봐요. 대문이 닫혔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떠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문 앞 소동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도영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도영 변호사는 제가 정리해간 서류 봉투를 열어 자료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불륜 현장 정황, 시어머니 SNS 캡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야유회 당일 목격자 진술서, 유산 의료 기록.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동안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어요. 김도영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 쪽 잘못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어요.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호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태호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설명했어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남편 쪽 잘못이 명백하니까 재판으로 가면 이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가 걸리든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태호의 전 자회사 동료라는 사람이 사내 메신저로 익명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태호와 오채린은 1년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사귀었습니다. 오채린이 술자리에서 태호가 결혼해도 자기랑은 계속이라고 자랑한 적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결혼 생활 3년 전체가 처음부터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숨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흔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채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연이에게 보여줬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만나지 마. 함정일 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가 궁금해. 수진아, 공공장소에서 만날 거야. 녹음도 할 거고. 지연이가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이 많은 카페였어요. 저는 가방 안에 녹음 앱을 켜둔 휴대폰을 넣고 오채린을 기다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오채린이 들어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부스스했고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제 앞에 앉은 오채린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는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하고 나서 다른 데 넣어달라고 이력서를 돌렸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채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태호도 연락 끊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오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오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저한테 그랬어요. 부인은 그냥 집안이 좋아서 결혼한 거라고. 능력도 없고 순한 사람이라 평생 모를 거라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라는 사람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조각이 증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채린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저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수진 씨가 아이 낳으면 이혼시키고 저랑 재혼하라고 태호한테 말한 거예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단순히 아들의 불륜을 모른 척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한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들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방 안에 휴대폰을 살짝 만져봤어요. 녹음이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더 해줄 이야기 있어요? 오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자마자 김도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녹취록이면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 둘 다 위자료 대상이 돼요. 저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게 제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 태호가 다시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수진아, 채린이랑 완전히 끝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경찰 부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30분을 더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 김말순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우리 태호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화기를 쥔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돈, 내 딸이 아이를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그 여자랑 여행 갔잖아요. 매정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어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서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고 흐릿한 사진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을 처음 봤던 날 태호가 옆에서 손을 잡고 웃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오지 못한 이 세상에서 엄마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테니까. 그것만은 약속한다고.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달로 잡힌 이혼 재판 첫 기일을 위한 서류를 한 장씩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총 5번의 재판이 열렸어요. 태호 쪽은 처음부터 시간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기일에서 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시적 갈등으로 이혼까지 가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일시적 갈등이라는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사귀고 아내가 아이를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여자와 여행을 간 걸 일시적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김도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고 측은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하나씩 법원에 냈습니다. 야유회 당일 목격자 진술서, 시어머니 SNS 캡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유산 의료 기록. 태호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증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떨구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기일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놓고 다퉜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피고는 현재 해고 상태로 수입이 없어 청구된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김도영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해고된 사유 자체가 이 사건의 원인인 외도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입니다. 스스로 초래한 결과를 감경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기일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오채린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며느리를 내보내고 오채린을 새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 수진이 아이 낳으면 이혼시키라고 태호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읽혔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건데 이혼까지 시키면 안 됩니다. 저건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재판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이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앉은 시아버지 정복만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앉혔는데 정복만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일에서 태호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 치료까지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판부가 저를 바라봤어요. 원고 측 최종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영 변호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남편과 시댁에 제가 가진 것을 전부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었어요. 그 대가로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아이가 죽은 날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여자와 여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시야 끝에 보였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5번째 기일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합니다. 위자료는 제가 청구한 금액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정됐고 시어머니 김말순에 대한 배상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데서도 결혼 기간 중 제 기여분이 거의 대부분 인정돼서 태호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적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태호가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한 말, 그게 정말 본심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 남은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 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눈 떴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 그때 남은 감정이 전부 없어졌어.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류 뭉치를 안은 팔이 축 늘어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태호의 울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법원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 김말순이 앞을 막아섰어요. 코가 빨갛고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떡하니? 식당 일자리도 없어지고 영감이 아파서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씨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비는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연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과 어때? 저는 2글자를 보냈어요. 이겼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나와. 내가 쏜다. 그날 저녁 지연이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지연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눈을 닦았습니다. 네가 병원에 있을 때 더 자주 가지 못해서 미안해. 지연이의 코끝이 빨개져 있었어요. 네가 왔을 때 잡아준 손 하나가 내가 안 무너진 이유야. 지연이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뒤 다시 돌아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야, 울리지 마. 건배하자. 이수진의 새 출발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주를 한 모금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내일부터는 정태호의 아내가 아닌 이수진으로서의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집이 아닌 새로 계약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이 결혼 생활 3년 내내 살았던 아파트보다 넓게 느껴졌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1년 전과는 달랐어요. 볼살이 빠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후배 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이사님, 오늘 그룹 인사위원회 발표 있는 날이에요. 알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분기 인사 개편에서 제 이름이 상무보 승진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는 소문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요. 오전 10시 그룹 인사위원회 결과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사실에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상무보 승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승진은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부터 입사 첫날부터 쌓아온 것들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숫자보다 직함보다 중요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들어오더니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어요. 이수진 상무보님, 야, 문 좀 닫고 들어와. 닫기는 뭘 닫아? 축하한다, 진짜. 지연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지연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상무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아인데 그 집안 들어가서 몇 년을 숨죽이고 살았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안 울어,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전화기가 바스락거리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에 와라. 갈비 사놨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린 것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태호의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어요. 해고 이후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체린과도 완전히 끝이 났고 시어머니 김말순, 시아버지 정복만과 함께 시골 본가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은이는 지인 소개로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식에 가슴이 시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구석이 아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퇴근 후 친정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갈비찜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잡채를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왔어? 손 씻고 앉아라.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소주잔을 앞에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한 잔 따라줄까? 제가 따라드릴게요.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소주병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잔에 소주를 따르는데 결혼하고 나서 친정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시댁 명절마다 부엌에서 종일 서 있었고 설이나 추석에 친정에 오는 건 늘 뒷전이었어요. 이 식탁에 앉아 아버지와 마주보고 술을 마시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어요. 너 시집간 뒤로 이 자리에서 같이 술 마신 게 몇 번이나 됐나 모르겠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제 잔에도 소주를 따르고 들어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과 잡채를 차려놓고 제 옆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마음은 좀 괜찮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완전히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아침에 눈 뜰 때 무겁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밥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친정집에서 나온 뒤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아 한강변에 세웠어요. 창문을 내리자 강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지갑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작고 흐릿한 사진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기.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아프긴 했지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저미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일어섰다고. 사진을 가슴 쪽 주머니에 넣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센서 등이 켜지면서 작은 현관이 밝아졌습니다. 신발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풍경이 쓸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간이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곳이라는 게 안심이 됐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 거실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옷장을 열었어요. 내일 상무보로서 첫 출근에 입을 옷을 골라야 했습니다. 감색 재킷을 꺼내 옷걸이에 걸고 바라봤어요. 이 옷을 입고 내일 출근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 뻔한 사람. 3년 동안 저는 그 이름들 뒤에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다시 이수진으로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되찾은 것, 나라는 사람 자체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걸 온전히 믿게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수진 씨는 결혼 생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면서 정작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참고 맞춰주고 다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죠. 가장 아팠던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고 나서 일어섰고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찾은 건 돈도 직위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너무 오래 숨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언젠가 꼭 보답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수진 씨에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